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치안교육센터에서 그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좌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요, 이번 시간에는 두 개 차시에 걸쳐서 탐정사들에 대한 현장사진 촬영 기법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제 세계 수중 촬영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광각사진부에서 세계 랭킹 7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촬영을 위한 수중 촬영론을 저서를 했고요.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서 전국의 경찰관과 우리 탐정사 여러분들에게 사진 촬영 기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에는 우리가 탐정사니까 일단 민간조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탐정이 호칭이 되게 된 사유가 언제부터인지를 좀 알아보고요. 탐정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탐정으로서 증거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이 증거 사진을 촬영하게 되실 텐데 촬영에 대한 기본 지식을 1차 시에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시에는 각종 사안별, 사건별 촬영의 쟁점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민간조사. 민간조사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영문으로는 Private Investigation.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사적인 조사다. 즉 민간조사를 칭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탐정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학계 또 학술적인 내용들이 각각이긴 한데요. 2014년도에 그 논문 보고를 한 강승훈 이상원님의 논문 내용을 보면 민간조사는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개인 자격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명수 의원이나 아니면 윤재옥 국회의원인 윤재옥 의원님이 민간조사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선 탐정 업무란 어떤 거냐? 이명수 의원은 탐정 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맺고 그 보수를 받는데 단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해서 사실관계도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그리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또 입법 발의를 한 윤재욱 의원께서는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쉽게 말해서 사람을 찾는 것들이죠. 그리고 도난자산 등 물건의 소재, 물건을 찾는 것, 그리고 권리 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네요. 일본은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면접, 미행, 탐문, 잠복 등의 조사 방법을 통해서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라고 딱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저희 나라는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부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탐정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다가 금년도 2월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탐정금지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2020년 8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서 드디어 탐정업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실질적인 민간조사 활동, 즉 탐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탐정의 업무 범위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요, 각종 범죄 및 불법 행위를 파악하거나 단체나 개인의 신원 동향 파악을 하고 거래 자료도 파악할 수 있고 행불자나 분실 도난품 소재 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하는데 탐정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일본도 미행, 탐문, 잠복 등의 조사 방법을 통해서 특정인의 소재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탐정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탐정의 범위가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최근 발의된 내용에 보면 탐정은 미아, 가출인, 실종자 아니면 도피한 불법 행위자 등 소재 불명인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그리고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업무 범위를 규정을 해놨는데 미아 가출인, 사람 찾는 거, 도난 분실, 물건 찾는 거, 그거에 대한 사실 조사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 조사를 하게 됨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증거를 확보할 것이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 증거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증거란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즉 법원에서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료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는 인적 증거나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이렇게 사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 입행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나 과정을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체증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거는 법원의 재판에 자료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만한 법원에서 재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증거는 인적 증거, 사람에 의한 인적 증거, 구두에 의한 인적 증거, 사람의 말, 그리고 물적 증거, 지문 아니면 증거물 그런 것들, 상황 증거, 사진, 기타 등등의 정황 증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의하고 있는 탐정법을 좀 검토를 해보면요, 각 의원들이 각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등하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내용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히 공통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요, 그 업무가 뭐냐면 탐정은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발표된 공인탐정의 교육훈련 모형에 관한 연구 내용을 보면 탐정교육훈련에 각종 과목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탐정의 증거 수집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탐정사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탐정의 능력이 좌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정의 최종 활동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현재 그 법에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 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찰은 사건 장소의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최중의 수단으로 흔히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또는 현장 스케치를 활용해서 현장을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탐정사도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한 최종 활동으로는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귀에 거슬릴 정도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직은 탐정법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탐정 업무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사실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 위법행위로 넘어가서 자칫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 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보호장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8월 이후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근간에 들어서 탐정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 발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탐정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이 그 탐정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가 12월 14일이죠. 12월 14일 종결이 됐습니다만은 최근 윤재욱 의원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명수 의원도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화를 발의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관련 법령의 제정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탐정업에 대한 미래는 전망은 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로는 탐정업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학술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관심이 많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들어서 탐정업이 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탐정에 대해서, 민간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뭐 현장 사진 촬영하는 이 시간, 사진 촬영 기법을 가르치는 이 시간에 웬 민간조사야, 탐정이야, 정의야, 아니면 뭐 실태, 법률 실태야 이런 걸 말씀을 드리냐. 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채집하기, 쉽게 말해서 체증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정에 제출될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정의 의의를 알고 탐정의 범위를 알아야 위법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이 사진 촬영 자체도 초상권이나 기타 개인정보의 침해가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사전에 숙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 사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사진이란 어떤 거냐? 예, 우리 경찰 교육센터 그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요, 현장의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 사물 등 발견 당시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범죄 현장을 사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현장 사진은 현장의 기록이고 수사상 중요한 아니면 재판상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바로 현장 사진입니다. 그러면
현장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유의하거나 또는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시에는 현장 사진 촬영의 기본 상식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안별 촬영 기법에 대한 쟁점 사항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사진은 어느 쪽 종아리일까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왼쪽 종아리인지 아니면 오른쪽 종아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제가 맞추신 분에게 선물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언택트 교육인 관계로 선물은 드릴 수 없고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종아리일까요? 오른쪽 종아리일까요? 자, 궁금하죠? 왼쪽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오른쪽 같아 보이기도 한데,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종아리가 아니네요. 팔뚝이네요. 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아리라고 말씀드리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은근히 자, 은근히 여러분들께서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시기도 하셨죠. 자,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종아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종아리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팔꿈치거든요. 왼쪽 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아리다라고 얘기하면 종아리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진은 누구나 처음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게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언어 전달은요, 말로써 하는 언어 전달이 있고요,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언어 전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언어 전달법도 있습니다. 사진 또한 증거이기 이전에 언어 전달의 한 매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진이 종아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종아리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의 사진은 여러분들이 탐정 업무를 하시면서 찍어서는 안 될 바람직하지 않은 사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진은 정확하게 처음 보는 사람도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법정에 가서도 판사들이 봐서도 아니면 검찰에서의 검사가 보든지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보았을 때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설득력이 있는 사진을 찍어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보니까 그냥 단순히 칼이네요. 근데 이게 어떤 현장에서 사용됐을 칼일까요? 그냥 식칼일까요? 살인사건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사진만 보면 칼인 건 인식하는데 어떤 현장에서의 사진인지 여러분들은 인식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죠?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으면 어떨까요? 최소한 살인사건 내지 변사사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런 정도의 의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제일 첫 사진을 이렇게 전체 정황이 나오게 찍으시고 그 다음 근접되게 이렇게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 사진은 뭘까요? 약봉투가 떨어져 있네요. 약봉투는 떨어져 있는데 누가 실수로 떨어뜨렸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수면제나 아니면 과다 복용을 해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는.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네. 마치 아파서 약을 먹다가 쓰러진 사람이나 아니면 약을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단순하게 근접해서 사진만 촬영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은 설득력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찍고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찍으셔야 상대방 처음 보는 사람들도 상황을 이때의 정황을 보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서 예측과 추측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전체 정황이 나오고 두 번째 근접해서 점점 사건 현장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부근에서 점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사진을 전체 사진을 찍고 다음 현장으로 조금씩 더 근접하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가장 크게 확대해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이렇게 촬영을 해 나가시거나 또는 위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촬영을 해 나가시거나 아니면 좌측에서 점점 우측으로 가든가 아니면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좁은 데서부터 점점 촬영해서 넓은 곳으로 가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원근법, 우리 경찰에서는 원근법 촬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넓은 데서 점점 현장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촬영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렇게 촬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촬영이냐? 우리 경찰에서는 원근법 촬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근법 촬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러한 사진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가지고 원근법 촬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정황을 보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어떠한 사건인지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물 내부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인재개발원 건물인데요. 이 안에 지금 범죄 사건 현장이라고 가정을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전체 정황이 나오게 찍고 두 번째 근접해서 찍고 세 번째 이곳이 어딘지 찍고 자, 네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문을 찍었습니다. 자, 이 문고리를 찍은 이유는 뭘까요? 자, 문고리를 보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열려 있나요? 잠겨 있나요? 네, 잠겨 있죠? 바로 이걸 촬영한 겁니다. 예, 촬영의 쟁점 사항이기도 한데요. 모든 수사요원, 과학수사요원들은 어떠한 곳에 진입하기 전에 전체 모습에서 점점 좁혀서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문고리를 제일 먼저 촬영을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문이 잠겨 있었는지 아니면 열려 있었는지 닫혀져 있었는지 열려져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전체 사진이 내부 사진을 찍죠. 자, 내부 사진을 찍을 땐 중요한 사실은 천정과 바닥이 보이게 찍어야 됩니다. 자, 천정과 바닥이 보이게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천정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조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요, 조명 상태가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범행 시간은 야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닥을 찍은 이유는 뭐냐? 바닥의 상태가 깨끗한지 아니면 뭔가 헝클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가구 건물이 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피가 묻어 있는지 아니면 신발이 헝클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지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지를 추정을 해서 그때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한번 추정해 보기 위한 단서로 촬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물을 촬영할 때도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은 건물을 이렇게 찍으실 겁니다. 하지만
탐정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주변의 정황이 다 나오게, 특히 여기에 주차된 자동차가 나오게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네, 건물 주변에 세워져 있던 이 차가 혹시 사건과 관련된 차량일 수도 있고 용의자의 차량일 수도 있고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진을 찍어서 훗날 수사의 단서로 이용이 될 때 이 차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변부에 있는 차량까지 다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건물도 이렇게 촬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는 건물을 촬영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주변에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사의 조사의 자료로 활용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차 시의 강의의 주관점은 무엇이냐? 바로 사진을 찍을 땐 누구나 처음 보아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러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지 본인만 알고 있는 본인만의 생각에 의한 가깝게 근접된 사진을 처음부터 가깝게 근접된 사진 한 장만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보아서 알 수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맨 처음 전체 정황이 나오게 촬영을 하고 그 다음 근접하면서 점점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원근법 촬영이고 이러한 원근법 촬영을 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있는 사진,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건물 전체를 촬영을 하실 때는 건물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차량까지 그 주변 정황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하시고 다시 건물 본체를 촬영하시고 그 다음 건물 입구를 촬영하시고 대문을 촬영하시고 문고리를 촬영하시고 복도를 촬영하시고 진입로를 촬영하시고 사건 현장을 촬영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1차 시의 주관점입니다. 어떻게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면 재미있으셨나요? 예. 자, 그 다음 2차 시에는 각종 사안별에 대한 그 사진 촬영의 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진 촬영 기법이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조리개 값을 몇을 놓고 셔터 값을 몇을 놓고 무슨 화이트 바란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구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는 휴대폰 시대고 여러분들은 매일 사진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하는 건 사실 너무 진부하고 식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모두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것은 사진 촬영 내용에 대한 쟁점 사항을 다루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잠시 쉬셨다가 다음 2차 시에 다시 만나뵈서 사진 촬영에 대한 기법, 그 안에 숨어 들어있는 쟁점 사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8분이 지났는데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